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아토피 피부염의 진단 및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이란 일종의 알레르기 질환으로서 급성 또는 만성 습진 증상이 재발해서 발생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전적 소인과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때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자나 가족 중에 아토피 피부염, 또 알레르기, 비염, 천식 등이 잘 동반되어 있다는 점이고, 환경적으로는 여름철, 겨울철에 고온 다습, 더 건조할 때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소아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대개 생후 2개월 이후에 습진 증상이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춘기 이후에 발생하는 성인형 아토피 피부염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아에서 유병률이 약 10에서 20%, 성인에서 약 5%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상당수는 저절로 이렇게 호전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전형적인 피부 증상을 보시면은 이 굽히는 부위, 팔꿈치 안쪽이라든가 무릎 뒤쪽이라든가 엉덩이 아래나 손목, 발목 굽힌 쪽 같은 데서 만성 습진이 재발하는 것이 특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연령에 따라서 생기는 부위도 다른데 유아형은 대개 2개월에서 2년 사이를 말하고 소아형은 2세에서 10세 사이고 성인형은 사춘기 이후 10세 이후를 말하는데 유아형은 특정 부위가 없이 이렇게 발생하는 경향이 있고 소아형은 이 굽히는 부위 쪽에 잘 생기고 성인형은 특히 두경부나 이 상체에 잘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아형 아토피 피부염은 대개 얼굴에서 시작하는데 이 급성 습진으로 갑자기 심해지고 이 발적이 있으면서 진물이 나는 것이 특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아형은 이 굽히는 부위에서 되게 만성적으로 나타나는데 이 얼굴이라든가 목이라든가 또 팔꿈치 또 무릎 뒤쪽, 엉덩이 아래 이런 쪽에서 재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인형은 얼굴 또는 두피 또 이렇게 상체 쪽에 만성적인 습진이 재발하는 경향이 특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의 모든 환자에서 피부 건조증을 가지고 있고 마른 버짐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닭살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환자에 따라서 좀 다른데 다른 부위에 있어서 만성 재발성 습진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두피에 어떤 비듬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입술염이 나타나기도 하고 눈의 습진, 귀의 습진, 손발 습진, 또 사춘기 이후에는 유두 습진이 나타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검사실 소견에서 피부 단자 검사나 마스터 검사에서 이런 환경인자나 음식에 대해서 양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특히 진먼지 진드기에서 양성률이 높습니다. 또 이런 환자들은 피부 감염증이 자주 생기고 그래서 그 박테리아 세균에 의한 농가진 또 바이러스에 의한 물사막이나 피부 herpes 같은 것이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알레르기 검사법을 잠깐 더 설명을 드리면 피부 단자 검사로서 침을 가지고 이렇게 피부에 찔렀을 때 대개 15분 이내 단시간에 양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증상이 심하다든가 환자가 약물 복용했을 때는 시행하기가 어렵고 또한 예민도는 그러나 굉장히 높은 편이 장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스터 검사는 피를 뽑아서 하는 검사인데 이게 반대고 예민도는 낮지만은 피부 질환 여부나 또 약물 복용하고 상관없이 할 수가 있겠고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둘 다 중요한 검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이 검사가 나왔을 때 이것이 전부 원인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환자의 어떤 경험과 이 검사 결과가 서로 맞았을 때 그것을 원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 그렇지만은 환자의 어떤 악화 인자를 찾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토피 피부염의 치료 및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료 목표는 손상된 피부 장벽을 회복하고 피부 염증을 조절하는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특히 피부 염증이라는 것이 습진과 가려움증으로 나타나는데 그래서 염증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원칙은 세 가지가 원인이 되면 회피하는 회피요법이고 그 다음에 거의 모든 환자에서 피부 건조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습제를 가지고 이렇게 보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약물로서 습진과 가려움증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은 이 세 가지 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모든 환자에서 잘 사용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국소요법으로는 이제 바르는 요법이 되겠는데 경증에 있어서는 보습제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조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중등증, 중간 정도 되는 환자에 있어서는 보습제하고 면역 조절제라 가지고 스테로이드보다는 더 부작용이 없는 약을 쓸 수도 있겠고 중증에 있어서는 그렇지만 가장 효과가 좋은 스테로이드를 쓰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 경증부터 중증하고 상관없이 이 보습제는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피부 장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대개 각질증 지질 이상으로 피부 각질증의 장벽 기능이 떨어지는데 세라마이드라는 지질 성분이 부족하고 천연 보습 성분의 양이 떨어지기 때문에 생기게 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정상 피부에서는 피부를 보호하는 이 각질층이 즉 장벽 기능이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른쪽에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 있어서는 이런 성분들이 떨어져 있고 장벽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피부가 이렇게 보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건조해지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런 환자는 pH가 정상에서는 산성 쪽에 가 있는데 비해서 중성이나 알칼리성으로 가 있고 따라서 세균 증식이 많아지고 특히 포도상구균의 감염이 아토피 피부염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습제가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메커니즘으로 보면 밀폐형이 있고 밀폐형은 대개 바세린이 대표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표면을 이렇게 막는 그런 경우고 굉장히 효과는 좋으나 표면을 막기 때문에 좀 자극이 될 수도 있고 끈적거릴 수가 있겠습니다. 수분 함유제는 이렇게 그 각질층에서 수분을 잡아주는 효과가 되겠고 요산이나 젖산이나 이런 성분을 가지고 만들게 되겠습니다. 약간 피부 자극이 있을 수가 있겠고 연화제 보습제는 부족한 지방 성분 특히 세라마이드나 이런 것들을 메꿔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비싼 보습제가 되겠고 최근에 많은 보습제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가격이 꼭 비싸다고 했을 때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됐고 본인이 썼을 때 잘 맞고 보습 효과가 좋으면서 부작용이 없으면은 다 좋은 보습제를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올바른 목욕도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미지근한 물에 되게 너무 오랫동안 하지 않는 것이 좋겠고 땀이 났을 때는 하루에 2번 할 수도 있겠고 그렇습니다. 여름철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그 목욕 이후에 문지르지 말고 두드려서 면수건을 닦아내는 것이 좋겠고 목욕 후에 3분 이내 촉촉한 상태에서 보습제를 꼭 발라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최소한 2번 이상 이렇게 바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목욕의 이점에는 이 피부 보습을 시키고 자극물질을 제거하고 세균을 제거하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준다 해서 여러 가지 이점이 있을 수가 있고 그렇지만 꼭 중요한 것은 3분 이내 보습제를 바른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잘못된 목욕 습관으로는 과도한 세정제, 우리가 흔히 쓰는 게 알칼리성 비누인데 이걸 너무 자주 쓰는 것도 좋지 않고 거품 세정제나 향이 많은 목욕 첨가제를 사용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 거친 타올을 쓰는 것보다는 면 타올을 쓰시고 또 과도한 목욕의 시간이라든가 또 너무 뜨거운 경우에 있어서는 장벽 기능의 손상에 의해서 건조증이 더 심해지니까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 연고제를 보시면은 자세히 보면은 크림과 연고하고 로션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게 전부 다 물과 기름으로 섞여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로션은 물 성분이 가장 주가 되어 있고, 연고제는 기름 성분이 주가 되어 있고, 크림은 그 중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림은 급성 습진, 진물 나는데 좋고 착용감이 좋습니다. 연고는 만성 습진, 두꺼워진 피부에 이게 흡수가 더 잘 되기 때문에 좋고, 그러나 단점으로는 끈적거리는 착용감이 좋지 않습니다. 로션은 바르기가 굉장히 편하죠. 그렇지만 이것도 자극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효능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연고제고, 로션의 효능이 가장 떨어지고, 크림은 그 중간 정도 되겠습니다. 스테로이드는 1950년대부터 개발되어 있는 중요한 습진이고, 지금 습진 치료제이고, 종류도 가장 많고, 아직도 가장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항염증, 면역 조절 작용이 있고, 먹는 거, 바르는 거, 또 주사하는 거 다 가능하고, 그러나 부작용이 생긴 걸 늘 조심해야 되는데, 강한 스테로이드를 오래 바른다든가, 얇은 피부에 바른다든가, 예를 들면 얼굴 같은데, 노인이나 소아에서 바르는 경우에 있어서는 부작용이 잘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점막이나 음낭이나 또 눈꺼풀, 얼굴 같은 데는 굉장히 흡수가 많이 되고, 손바닥, 발바닥은 흡수가 적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얼굴 부위나 이런 점막 같은 부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약한 스테로이드를 쓰셔야 되겠고, 발바닥이나 손바닥 같은 데는 강한 스테로이드가 좋겠습니다. 스테로이드 연고 종류가 많은데 이것을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적은 걸 그룹 1, 숫자가 그냥 많은 그룹 5 이렇게 나눴는데, 숫자가 적은 것은 효능이 크면서 반면에 부작용도 더 높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개 아토피 피부염은 장기간 써야 되기 때문에 중간 내지 약한 경우에 스테로이드를 쓰고 있습니다. 그룹 3, 4, 5에 해당되겠습니다. 스테로이드 바르는 방법은 처음에 초기에 강한 연고를 바르다가 증상이 좋아지면 약한 연고로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포비아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약한 걸 바르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고, 또 부위에 따라서도 얼굴 부위는 약한 걸 바르고, 또 손이나 발 같은 데 좀 강한 걸 바르셔야 되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 바르다가 이것을 바로 끊어버리면 안 되고, 좋아지고 나서도 이틀에 한 번, 또 일주일에 2번 이런 식으로 서서히 횟수를 줄인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급성습진은 스포, 또 태산화된 만성습진은 밀폐요법, 이것을 시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왼쪽에 보면 스포요법인데, 이건 진물이 나는 급성습진에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진물이 났을 때 연고를 바로 바르면은 연고가 발라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식이감수나 이런 것을 꺼지에 묻혀가지고 이걸 소독한 다음에 연고를 이렇게 발라주시는 게 좋겠고, 오른쪽은 만성화된, 태선화된 이런 습진병변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연고를 바르고 나서 랩 같은 것을 씌우면 되겠습니다. 이게 너무 오래 했을 때는 자극이기 때문에 환자에 따라서 이 시간을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소 면역조절제는 프로토피하고 엘리델이 있는데, 이것은 T-임파구 기능을 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스테로이드 부작용이 없고, 그 이유로서는 피부를 통한 전신 흡수가 없기 때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효능은 중간 내지 약한 정도의 스테로이드와 비슷하고, 그래서 얼굴이나 목 같은 데 이렇게 바를 수도 있겠습니다. 일부 환자에서는 화끈거리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유지요법이라는 것은 재발을 줄이는 예방요법인데, 아토피 피부염에 치료하고 나서 이게 좋아진 듯 하지만은 그 부위에서 또 이렇게 재발이 자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팔꿈치 안쪽이라든가 무릎 뒤쪽이라든가, 그런 부위에 있어서는 재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좋아지고 나서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스테로이드나 면역 조절제인 엘리델 프로토픽을 발라줬을 때 이 재발 횟수를 줄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유지요법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한 경우에서는 전신치료제를 쓰는데 그것은 연고만으로는 조정이 안 된 경우는 되겠습니다. 항히스타민제가 있고 경구 스테로이드가 있고 면역 조절제가 있겠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항히스타민제는 전신 약물 중 가장 안전하게 가장 흔히 쓰는 약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습진을 조절하는 항염증 작용을 얻고 약간의 소양증을 감소시키는 효과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작용으로서 진정작용으로서 졸림이 올 수가 있겠는데 주로 이것은 1세대 항히스타민제가 많이 유세락세 같은 경우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개선한 것이 2세대 항히스타민제 되어 있고 대부분 요즘 나온 항히스타민제가 2세대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현상을 이용해서 저녁에 그 수면 장애가 있는 환자에 있어서는 1세대 항히스타민제를 처방하고 아침에는 2세대 항히스타민제를 처방하는 방법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스테로이드제는 급성기에 가장 효과적인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으나 끊고 나면 반동 현상으로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만성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급성기 단기간 사용 이후에 다른 치료제를 대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면역 억제제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스테로이드에 비해서 부작용이 적으면서 비슷한 효과를 내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이클로스포린도 있고 메토트렉스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은 전문약으로서 전문의의 지도하에서 처방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광선요법은 자외선 A요법, B요법 다 가능합니다. 아토피 피부염의 면역 반응에 관련된 세포들에 영향을 줘서 습진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대개 만성적으로 약물 치료에 잘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 시도를 하는데 뭐 장점은 대부분 환자에서 안전하게 장기간 쓸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비교적 자주 와서 장기간 치료를 하셔야 되겠고 환자에 따라서 다 좋은 반응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치료 효과에 대해서는 치료한 이후에 판정할 수가 있다는 것이 단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토피 치료 경향은 항히스타민제는 뭐 1세대, 2세대 안심하고 쓰셔도 되겠고 스테로이드는 국소요법, 경구요법이 있고 또 면역조절제도 마찬가지 있는데 최근에 이런 것이 전부 다 프로토팩, 엘리들 같은 국소요법, 사이클로스포린, 또 메토트렉트 같은 전신요법으로 이렇게 스테로이드 대체하는 요법이 지금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신약으로서 주사제가 요새 최근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스테로이드나 면역 억제제에 비해서 효과가 더 훨씬 뛰어나고 부작용도 훨씬 더 적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피젠트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좀 세계적으로 센세이션한 약이 되겠습니다. 인터루킨-4 수용체를 차단하는 항체를 주사로 투여했을 때 아토피 피부염이 좋아지는 경우고 2주 간격으로 대개 피하 주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 아토피 피부염, 피부 염증을 유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포 신호 전달 물질인 잭을 억제하는 그런 경구약이 있습니다. 올루미넌트가 있고 림버크가 되어 있고 이것도 굉장히 효과가 뛰어나고 부작용 비교적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토피 피부염은 불치병이 아니고 좋아질 수 있는 알레르기 질환이고 거의 대부분 환자에서 피부 건조증이 있기 때문에 피부 보습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 되겠고 여러 가지 신약들이 개발되면서 아토피 피부염 특히 중증의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에서는 획기적으로 새로운 치료법이 나왔다는 것이 굉장히 환자들한테는 그 뉴스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토피 피부염은 잘 관리하고 치료하면 정상적인 삶을 즐길 수 있다 생각하시고 늘 긍정적인 태도로 치료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